저희가 오늘 또 다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가보겠습니다. 민서유의 팩트체크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네.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 많이 다른 해주시거든요. 정치 유튜브 채널도 재밌지만 네. 상당히 도움이 된다. 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도움되는 민서유 정치 토크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일 외교의 총평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외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외교라 함은 내가 준 게 있으면 받은 게 있어야 하는데 주기만 하고 받은 게 1도 없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제가 지금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데요. 네.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봤던 대한민국 정상 외교 사상 이것은 굉장히 최악의 정상 외교라고 할 수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얻은 게 하나도 없이 네. 일방적으로 양보만 하고 돌아온 그리고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타결되었다고 주장한 내용을 일본의 담당 장관이 그렇지 않다. 타결된 게 아니다라고 부인까지 하는 네. 대단한 외교적 결례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총체적으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윤석열 대통령 제발 외교 좀 그만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네. 아주 민망하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외교였습니다. 외국에 나가기만 하면 무슨 일이 하나씩 벌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한데요. 박진영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왜 갔어? 뭐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믈렛은 맛있었어?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짐작한데 한 두 가지. 저녁을 왜 2번 먹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게 저녁이 아니에요. 그래요? 술안주예요. 술안주. 그럼 저녁 1차, 2차는 태경 의원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네. 이분이 술과 밥엔 정말 진심이 진심이래요. 네. 진짜 진심이래요. 아니 그 제가 그랬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 그 조문하러 가서도 네. 저녁 먹느라고 조문을 못 했잖아요. 네. 이 사람은 먹는 거를 빼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뭐 몇 끼를 먹든 성과만 있으면 뭐 세 끼를 먹고도 상관없는데 네. 아 대단히 굴욕적입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그 오믈라이스를 대접한 걸 굉장히 접대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왜요? 네? 일단 뭐 밥을 2번 줬으니까 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농담 비슷하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탄수화물 술을 술안주로 해서 술 먹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대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과가 아닌가 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 일본에 간 이유는 첫 번째는 미국이 좋아할 것 같아서 라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본이 진짜 좋아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외교 전문가하고 이제 통화한 내용인데 네. 결국은 이제 북한 문제가 하나 불거질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나는 예방 차원에서 국민들이 욕을 하더라도 먼저 예견하고 가는 그런 똑똑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한번 나중에 보여줄게. 이런 하나 계획이 있지 않았나라는 짐작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아무것도 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근데 그러니까 한결의 칼럼이 굉장히 좀 마음 아프더라고요. 만약에 그 칼럼대로라면 네. 외교의 사유화, 자기가 돋보이기 위한 외교, 국익을 위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미국 국빈 방문이나 또 일본에서 있을 G7 회의의 초청, 뭐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나머지 국익은 다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글을 썼는데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민서유 정치 토크쇼가 하나하나 이번 방일 외교를 평가하면서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일본에 대한 이야기, 일본의 사과와 반성. 끝내 없었거든요. 기시다 총리가 이야기하길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 내각에는 아베 내각도 포함이 맞아요. 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뭐 상당히 외교부가 국어를 한 모양인데 98년 10월 양국 정상 선언을 포함하여라고 해서 김대중 오부치 그 선언을 포함시켰죠. 문안 안에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역대 내각 그랬으니까 이제 아베 내각의 이 선언까지 포함시켜서 이제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건데 저는 사실은 이 강제동원 관련된 해법이 이번에 최고 이슈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그 강제동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의 핵심은 일본의 최고 재판소가 한일 청구권 협상과 무관하게 개인이 받고 있는 피해를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된다고 하는 판결을 이미 2009년도에 내렸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2010년도에 미쯔비시가 사죄문과 그다음에 배상 방법을 피해자들하고 계속 협상을 해왔어요. 네.
이번에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사실은 유사한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 전범 기업은 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포함하여 배상 성격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의무적으로 배상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거 뭐냐면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한 이 소를 제기한 분들의 개인적 사법적 권리를 구제해야 된다라고 판시한 거예요. 네.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 정부가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판결과 대한민국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정치적으로 개입해서 집행이 못 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 정부가 그렇게 막는 거는 그들이 극우 정당으로서 그렇게 한다고 치고 네. 피해자인 우리 국민을 대변해야 할 윤석열 정부가 왜 대한민국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왜곡하는지, 그래서 오히려 일본 편을 들어서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사법적 권리를 무력화시키는지. 이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일본 정부에게 굴욕적인 협상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자존심을 상하게 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이 사안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이 일본 기업이 안 지켜도 되도록 이상한 해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외통위에 출석한 우리 대한변협의 최봉태 변호사란 분은 상권불력을 명시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반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탄핵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나눠서 보셔야 돼요. 하나는 이번에 가서 한 굴욕외교, 네. 이 문제점도 있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사법부인 대법원이 낸 판결을 못 지키도록 만들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 두 개를 같이 보실 필요가 있죠. 네. 그 저는 오늘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중앙일보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표현을 쓰기로는 합의가 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더 매달렸대요. 그럼 오부치 선언에 있는 문구를 좀 읽어달라. 근데 그걸 안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애매하게 말씀하신 대로 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여라고 그냥 기시다가 한 거라고. 네. 그런 거를 우리가 구걸 외교라고 합니다. 네. 구걸 외교. 굴욕 외교에서 더 나아가서 구걸 외교까지. 대법원 이야기는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2018년도에 양승태 이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 수사를 윤석열 한동훈이 했습니다. 네. 윤석열 한동훈이 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 일본 강제동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원에 대해서 재판을 늦춰달라라는 제기를 했다고 해서 재판 거래 의혹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 거 받았죠. 그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이게 지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똑같이 대법원 판결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위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봉태 변호사가 이게 위헌적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이 문제는 국회로 끌고 와야 되지 않겠나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헌 상황이라면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사실은 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또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에는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이 했던 행위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변명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보면은 일본은 아주 외교에서요 대승을 거둔 겁니다. 아주 일본은 아주 뭐 완전히 놀았죠. 뭐 이거 나는 세상에 이렇게 모든 걸 다 바치고 하나도 못 얻어오는 그러니까요. 그런 외교를 뭘 얻어왔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또 제가 접촉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모든 사람이 이 주제로 토론 나가고 싶지 않다. 네. 네. 얻어온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부각시킬 텐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은 미래에 생길 게 있으니까 이번에 대승적으로 사내답게 시원하게 양보하고 왔다.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제가 낮에 MBC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하고 이제 한 20여 분 이 주제로 토론을 하고 왔는데요. 똑같은 지금 방금 하신 말과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했어요. 미래에 뭔가 올 거다. 네, 미래에 뭔가 올 거다. 지금은 첫걸음일 뿐이다. 첫걸음 가지고 판단을 다 하면 어떡하냐. 미래에 올 거다. 미래에 올 거다. 그럼 뭐가 구체적으로 미래에 오냐. 미래에 올 거다. 좀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실 기시다가 이야기한 부분 중에서 윤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보상하는 발표를 보고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이렇게 관한 말했죠. 조치다. 이런 이렇게 표현을 얘기했어요. 썼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게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도 있지만 이게 한국 국내 문제로 좀 지역적으로 이걸 축소시킨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일본 정부가 보이고 있는 태도에서 세 가지가 굉장히 고약해요. 한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네. 첫 번째는 우리 대통령이 방문하러 가기 직전에 일본의 외교장관이 강제 동원은 없었다라고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해 버려요. 이거는 대한민국 대통령 오기 전에 완전히 얼굴에다가 뭐냐면 막 그냥 물을 끼얹어 버린 거예요. 그거 해결하러 간다고 떠들었는데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그래서 역사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에 공동선언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의해 줄 게 없다는 뜻이에요. 합의해 줄 게 없고 각자 해석해서 얘기하자. 그럼 정상회담을 왜 합니까? 합의하러 가는 건데. 맞아요. 세 번째, 그중에 그나마 합의되었다고 우리 대통령이 발표한 수출 규제 문제 해결했다 했는데 일본의 산업장관이 그렇게 한 적 없다.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해결 가능하다는 정도로 얘기했다. A부터 Z까지요. 완전히 이런 의견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저는 제가 외통이 있으면서 좀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나마 원래 외교는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숨기고 합의된 내용만 발표하면서 각자 해석하게 만드는 영역인데 네. 우리 대통령이 발표하려고 하거나 해결하려고 한 내용을 하나하나 그쪽 장관들이 다 면박을 줘버려가지고 개망신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교는 국제 외교 관례상 없어요. 근데 만약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떤 나라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정도 외교하고 돌아왔잖아요. 모든 언론이요 거의 사설로 뭐 아주 그냥 엄청나게 조질 그런 열심히 사람. 물어뜯었겠죠. 아우 그 정도가 아니죠. 더 심각한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네. NHK 보도를 보면은 네. 이 오므라이스 먹을 때 그때는 이제 비공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2015년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기시다가 그 당시에 외상이었어요. 외무부 장관이었어요. 네. 한국 국내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철거해라. 독일에 있는 소녀상 철거해라. 이런 이야기들 그때 이면 합의가 있었다 그랬어요. 박근혜 정부가. 그런 것도 이행하라는 소리 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또 나온 이야기가 이제 독도 이야기가 나왔었다라고 NHK에서 이야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네. 또 나오는 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거는 분명히 했을 거라고 모든 일본 언론들이 다 네, 이야기합니다. 네. 수산물 수입 문제죠. 네, 수산물 수입 문제. 이게 G7 회의 때도 중요한 의제로 올라올 것 같으니까 네. 그냥 그 오므라이스에 맥주 마시더라고요. 맥주 한 잔 마신 김에 기시다가 할 이야기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추측하는, 이건 추측입니다. 이 추측은 누가 하냐면 호사카 유지 교수가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일본이 한국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호주하고 원활화 군사 협정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네. 그다음 필리핀하고 또 했대요. 그리고 한국과도 그걸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하면은 양국의 군대가 자유롭게 영해를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본 해군이 우길기를 달고 있잖아요. 우길기를 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 시비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이제 호사카 유지 교수가 추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단둘이 한 얘기를 누가 알겠어. 근데 이제 뭐 일본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거를 그분은 이제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정부는 흘렸겠죠. 우리 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오늘 오후에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는 얘기된 바 없다. 네네. 근데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한편으로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애매한 해명을 했었거든요. 이미 오후에. 네네네. 독도 문제는 그때부터 계속 강하게 거부했고 제가 짐작컨대 독도 문제까지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네네.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는 저는 기시다 총리가 반드시 얘기했을 거라고 봐요. 네. 논의된 바 없다는 말의 함의는 저쪽은 얘기했는데 얘기했고. 대꾸하지 않았다고 네, 볼 수 네, 있고 네. 그래서 그걸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고 왜냐하면 논의라는 건 같이 얘기해야 논의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주장할 수 있죠. 네. 네. 그러나 그 얘기를 만약에 기시다 총리가 얘기했는데 그거를 그 앞에서 그것은 얘기하지 말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네. 혹은 면박을 주면서 그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장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 만약인데 네. 독도 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현안들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이 이제 다음 셔틀 외교에서 그런 얘기도 하자라고 만약에 했다면 대꾸 안 하고 그냥 폭탄주 하나 쫙 먹고서 대꾸할 가치 없어 안 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면박을 안 줬으면 대한민국 대통령 내려놔야 돼. 그건 왜냐면은 영토 문제겠죠. 영토 문제예요. 네. 헌법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그런 영토나 이런 것들 수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를 제대로 안 했다? 근데 NHK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한 소식통들을 통해서 네, 네. 보도를 이게 하거든요.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이제 취재원들이 있죠. 대통령 네, 그쪽 수상실에 아주 가까운.
그러면 누군가 확인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본이고 대한민국이고 공영방송 기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명시해서 기사 쓰긴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러면 일본 수상실 관계자는 독도 문제를 포함하여 현안 문제를 얘기했다고 확인해 준 것이고. 그러면 오보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오보라고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NHK. 그래서 저는 이 독도 문제까지 만약에 오므라이스의 이 논의 선상에 올랐다면, 그리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그냥 너는 떠들어라 하고 넘어갔다면, 그거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물어봐야 되죠. 이럴 경우에 이제 비공개로 할 때도 녹취는 하죠, 보통. 밥 먹을 때 안 합니다. 밥 먹을 때는 안 해요. 밥 먹을 때 안 합니다. 그거는 공식 회담이 아니고 네. 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과거 부시 대통령이 뭐 고이즈미 수상이나 아베 왔을 때 네. 이제 자기 사적인 어떤 프라이빗한 골프장에 가서 직접 예. 카트를 몰면서 카트는, 이렇게 골프를 치지 않습니까? 네. 골프 치는 과정에서 통역이 있다 하더라도 녹음은 안 합니다. 그럼 대통령실이 계속 부인하면 우리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간접적으로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NHK 보도가 나왔고 네. 일본 정부가 그걸 오보라고 하지 않고 있다면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인데. 그래서 오보는 오보라고 할 저거는 텐데 일본 정부가 그런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공식 해명해 주면 우리 대통령실 없는 주장이 사실인 거고요. 네. 네. 일본 수상실의 공보 담당자들이 이 문제를 확인해 주지 않으면 네. 양측의 입장이 다른 거죠.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므라이스 먹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양국 정상이 좀 더 은밀한 사적 관계를 가지고 좀 더 신뢰 있게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밥 먹는 거 그거 욕할 필요 없어요. 근데 거기서 나는 대화가 이런 내용이면 아주 괘씸하고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적인 자리였지만 네. 저도 영토 문제에 대한 대화도 나눈 것인지는 반드시 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대통령실의 워딩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과 한번 받아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식의 반문을 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하는 건지. 사과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에 유태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도 네. 독일이 거듭거듭 사과를 하잖아요. 그게 사과가 갖고 있는 의미 이걸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사실은 독일은 그렇게 철저히 사과했기 때문에 나중에 유럽 통합의 중심이 될 수 있었고 유럽이 지금 같은 모습을 갖출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생각인 거죠. 맞습니다. 사실 사과 해상을 받아내야죠. 네. 배상을 받아내야죠. 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양국 간에서 또 무역 관계에서의 이제 경제 제재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겠다는 답을 받아왔어야죠. 네, 못 받아왔잖아. 맞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아무 성과가 없다라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사실 식민 지배를 피해국인 한국이 지금 일본에게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줘버리면 이게 국내 문제, 뭐 한일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역사 문제로도 좀 확장이 될 수 있단 확장이 될수 말이에요. 있죠. 근데 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그냥 자신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사과 째째하게 자꾸 맨날 사과 요구하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우파들. 이 우파들의 그렇게 말하는 그 이야기 인식의 그 가장 기저에 뭐가 빠졌냐면 피해자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도 그 집안들이 피해를 입은 바가 없고 그 후손인 사람들도 뭐 크게 피해 입었다고 조금 우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해자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양금덕 할머니가 외통이 와서 울부짖는 내용을 들으면 내 15살 나이에 중학교 보내준다고 그래서 갔는데 중학교는커녕 내 인생 전체가 통틀어서 완전히 망가졌고 그래서 이날 이때까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내 망가진 인생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요청한다고 울부짖으셔요. 이게 피해자 인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식민지 국가를 겪었으면서 지금 이 피해자의 편을 들어서 피해자와 함께하겠다는 연대의식이 없다면 네. 그래서 일본의 사과가 왜 중요하냐면 이 피해자들의 이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제 사과 그만 요구해 째째하게 뭐 자꾸 요구해야 하는 것은 이 머릿속에 피해자 인식이 없는 거예요. 역사 인식에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주의, 피해자 인식이 없으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인식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25만 명 가까운 강제 동원자들은 그냥 입 닫고 있어라 해요.
니들이 무슨 뭐 국가를 위해서 조용히 있어. 그냥 우리 미래로 가야 되니까 당신들 다 지나간 거 돌아오겠어? 그냥 네. 입 닫고 살아. 이거 과거 전체주의권 시절에는 하던 얘기죠. 박정희 시절에 하는 얘기를 좀 윤석열 대통령과 사과가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는 국민의 의원들은 그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역사인식입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우상호 의원님 이야기에 또 하나 좀 보태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그분들이 이제 과거 역사에 대한 친일 사관이 문제인 것도 있지만은 세상이 변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가 한 5년 정도 불편했잖아요. 네. 경제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우리 삶이 뭐 문제 있었습니까? 문제 없었죠. 대한민국 발전하는데 뭐 지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일본하고 우리가 산업적 분업 관계가 제대로 지속이 안 되면 한국이 못 먹고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첨단 산업 훨씬 잘하고 있어요. 뭐 BBC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배터리, 바이오, 칩. 첨단 산업 한국이 갖고 있어요. 일본이 이야기하는 소부장, 소재, 부품, 뭐 장비. 네.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 베어링 만드는 거, 뭐 불화수소, 그다음에 뭐 밀링, 선반, 연삭 이런 정밀 기계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안 하는 이유는 돈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네. 훨씬 첨단 산업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지. 우리 기술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본한테 밀릴 게 전혀 없어요. 박지영 선생님 저렇게 똑똑했었어? 진짜 줄줄줄줄 무슨 경제 분야별 내용이 다 나오네. 너무 전문가시죠. 근데 뭐 하여튼 최근에 보니까 그 소부장 관련돼서 네. 3대 품목을 일본 수출 안 했었잖아요. 작년 여름 기사 보니까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36%가 낮아졌다. 네, 많이 낮아졌고 점차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갑자기 다시 뭐 일본하고 그걸 회복한다고 하는 게 과연 우리 경제의 미래 또는 산업의 미래에 맞는 방향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 그 경유차들 요소수 사태 있었잖아요. 네. 요소수를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돈 안 드니까 안 안 만드는 만드는 거죠. 똑같은 네. 겁니다. 불화수소 똑같은 거예요. 아, 저희가 지금 짧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